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5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보기 위해서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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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그러나 좀 이렇게 간략화해서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인지 궁금증. 첫 번째 사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네, 좀 원론적인 건데 사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사드 매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표피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사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사실은 여기서부터 얘기가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드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 체계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북한이 만약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게 발사가 되어서 거리를 내면서 날아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 이게 이제 발사 단계고 또 비행 단계고 하강 단계죠.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강 단계에 들어왔을 때, 예. 저 높은 데서부터 떨어질 때 이렇게 맞추어서 떨어뜨리는 예.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고도라고 하는 뜻이 네. 하강 단계에서 높은 데서부터 맞추어 떨어뜨리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높은 데에서 맞추어 떨어뜨리는 요격 미사일이 없었는가?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효 고도가 그저 한 20km, 15km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페이트리엇 팩2 팩3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 고도라는 건 무슨? 맞추어서 떨어뜨릴 자신이 있는 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자꾸 가시화되기 때문에 중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예. 짧게 쐈을 때는 기다렸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에 실패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드 도입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쏘아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쏠 수 있는 거였는데 유효 고도가 네. 이 사드는 여기서부터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이 높은 고도에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떨어뜨리는 요격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이 맞지만 예.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팩3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고 사드는 좀 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홍 박사님은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죠. 기술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맹점은 예.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죠. 예. 김정은이는 이미 어디 저 땅굴 속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나 있으니까 예. 북한 전역은 다 파괴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쉽게 공격도 못할 뿐 아니라 네.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쐈을 때 좀 사드가 조금 유용한 거지. 장거리 앞으로 쏜다. 또는 잠수하면서 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소형화를 해서 야포로 쏠 수 있다. 그럼 사드라는 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의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네, 이게 과연 그러니까 북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홍 박사님은 무용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김 박사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제한적인 효과가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들 속도를 보면요.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것은 만약 저 함경도 끝에서 발사를 서울을 향해서 한다면 예. 하강할 때 속도가 마하 10이 넘습니다. 음속 예. 10배가 넘고요. 예. 스커드 노동 이런 것도 7배, 8배 이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맞출 수 있느냐. 지금까지 사드의命中률이 90%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수치일 뿐이고요. 실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핵을 발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억제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사드 이 방어로 북한 핵을 다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주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텀 라인이다.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아까 좀 말씀하신 노동은 할 수 있는데 스쿼드는 못 막는다. 그 말씀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스커드는 더 가까운 데서 날아오기 때문에 예. 날아오는 시간이 더 짧고요. 북한이 어느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휴전선 바로 북단에 있는 데서 쏘면 서울까지 한 5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북한이 어디서 쏘느냐에 많이 달린 문제고 예. 특히 이동 발사대를 사용했을 때는요. 정말로 잡기 어렵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쏘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고 예. 잡아내야 되는 거죠. 예. 예, 몇 가지 말씀드린데요. 지금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휴전선수했으면 그야말로 1, 2분 내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고 이 기술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스커드는 패트리어트로도 막을 수 있는데 이 노동은 못 막는다. 아주 각도를 험하게 해서 아주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하면 못 막는다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북한이 뭐 신의주나 나진 같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쏴야 되는데 자칫하다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초기 단계 유교가면 북한에서 폭발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노동으로 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동은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 같은 데 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사드의 효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드라는 건 결국 초기 단계가 아니라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서 맞추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 머리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춰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도 소용없는 무기를 왜 갖다 놓냐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의 면적이 40배나 큰데 3개 포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 좁은 땅덩어리에 3개 포대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맞춰도 엄청난 방사능과 낙진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과연 그걸 맞춰야 무슨 의미냐? 예. 그리고 맞출 확률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이 한 1000개 가량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식 발사대가 150개입니다. 따라서 그걸 다 막지 못하는데 근데 핵무기는 한두 개만 놓쳐도 민족적 재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다 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다는 과신하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하다가 자칫 진정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우선 우리 영토 위에서 요격하면 그것 자체가 큰 재앙이다라는 그 말씀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으로 뭐 대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이의가 있는데요. 예.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다고 터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공중에서 요격을 당하면요, 그 핵무기가 부서져서 길을 잃고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뭐 방사능 오염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루토늄 같은 것은 플루토늄 가루 자체가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공중에서 맞으면 폭발한다 그러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를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말씀이 워낙 다르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지 그건 않은데. 전문 과학 기술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지금 그 효용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드 얘기를 할 때는 예. 한국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예. 여기에 팩3밖에 없으니까 예. 사드를 가지고 와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사실 논쟁이 시작됐지만 네. 지금 국방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한국군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기 예산으로 자기 나라 군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 사실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 좀 예. 다른데 예. 저는 어느 경우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본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고 예.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방어 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따 중국 말씀 또 하시겠지만 네, 네. 중국의 반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방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적절해야 되는데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갖다 놓음으로써 이제 한중 관계는 좀 이따 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더라도 네. 이걸로 인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이제 거의 포기하는 셈이고요. 그 뭐 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막는 무기를 갖다 놓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은 가지게 되는 걸 북핵 포기를 하는 그 동력은 매우 약해질 거고, 물론 북중 동맹이 엄청 강화되겠죠. 이제 한미 동맹만 강화되겠습니까? 중국은 우리 적으로 변할 거고, 뭐 그건 좀 이따 문제지만 동북아에서 무기 경쟁이 강화돼서 결국은 한미일 북중러 삼각관계가 냉전처럼 이렇게 진영으로 대립 국면이 되면 예. 통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통일 너무나도 먼 얘기가 되고 네. 다 미래의 우리의 가치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군대 끌고 들어간다. 우리가 아유 가지 말라고 해 말 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부탁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예. 우리가 얻는 효용은 아주 조금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사드가 북한의 핵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능의 약은 아니다. 그러나 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상당히 크고 있어야 될 최저선이다라는 입장이시고, 홍 박사님은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효용은 작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외교적인 비용 그리고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신 그 중국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중국한테 이 사드가 정말 위협인가? 그리고 중국은 왜 반대하는가? 이 문제이거든요. 먼저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반대하는 논리는 사실 상당히 선을 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이 맨 처음에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미국 간의 핵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 이제 그런 논리를 사실 펼쳤었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만약에 양국 간의 핵 교전이 벌어져서 중국이 미국으로 핵 미사일을 서로 쏘는 상황이 온다면 네. 중국의 핵 미사일들은 저 신장 티베트 저 깊숙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반도를 지나가면 고도가 1000km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그 궤도가 한반도 궤적이 아닙니다. 북극 궤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네. 레이더 얘기를 했죠. 예. 한반도에 중국 국내 군사 동향을 볼 수 있는 그 장거리 커버하는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저 자신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중국의 논리가 너무 비약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공이라는 게 대기권까지가 우리 하늘이거든요. 예. 대기권 넘어가는 부분은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전 지구에는 1000개의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걸 소위 뭐 내셔널 테크니컬 민이라고 해서 자국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외국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공위성이 중국도 돌고 중국 군사위성이 한반도를 돌고 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중국은 그런 인공위성을 수십 개 운용하고 있고 또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많은 레이더와 뭐 이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유독 대한민국이 중국 내부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스개로 얘기를 합디다마는 병자호란 이후 청일 전쟁까지 한 300년간 사실상 중국이 우리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인데요. 지금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야지만 한중 관계가 호혜적으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경 분리, 그러니까 정치 문제,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극진하게 서로 상대를 호혜적으로 상대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 예. 이런 기본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홍현희 박사님 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 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요.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저는 하소연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란 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 중국에 가셨을 때도 한미 동맹은 역사적 냉전의 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깨라고는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 북한의 남치 먹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중국이 생각해 왔는데 예.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 동맹은
반중 동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아주 시청자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센카쿠 열도 가지고 언제 중국과 일본 간에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예. 그럴 때 중국은 사드가 만약에 평택에 배치되면 평택을 미사일로 겨눌 겁니다. 예. 왜 그러냐? 미일 동맹하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금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센카쿠에서 뭐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적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일 간의 교전이 벌어지면 미국은 동맹의 의무로서 평택에서 발전해가지고 도와주러 떠납니다. 그러면 평택을 때려야죠, 중국은. 근데 거기 사드까지 있으면 억지력이 없어지죠. 자,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G2 경쟁 시대에 지금 누가 봐도 경쟁 시대 아닙니까?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억지력이 뭐가 있습니까? 대륙간 탄도탄 딱 하나 있어요. 예. 미국은 주일미군 3만 명, 주한미군 28,500명, 또 뭐 엄청난 화력, 거기다 이제 미사일 장비까지, 그리고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12대 1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열세인데, 바로 중국 코앞에다가 공격형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형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그 요격형 미사일까지 갖춘다면,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한국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는 몰라도 중일 관계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을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한미일 3국 사드 연동체제가 벌어져가지고 그냥 한미일 3국 동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국은 적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얘기하는 건 왜 제가 하소연이라고 보이냐면 중국한테 우리가 1년에 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는데 700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무역 흑자가 440억 달러입니다. 1년 무역 흑자에 다 1.5배를 중국에 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구입은 하지 말아야죠. 미군이 자기 돈으로 갖다 놓게 해야 되는데 갖다 놓더라도 그러나 중국이 볼 때는 중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무기 사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거나 북핵 문제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들어간다거나 평화 통일을 할 때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얘기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적이 됐는데 한국의 요청을 더는 들어주지 못하게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 이게 박사님, 그걸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압박이고요. 홍 박사님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도 지켜야 하지만 한중 관계도 극진히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저렇게 중국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산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비약이 있어요. 사드는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가져오는 것인데 그거를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과장을 하고 비화시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드릴 수가 없고요. 중국한테 그러면 지금까지 왜 북핵을 말리지 못했는가? 사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오늘 이 타이밍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곧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 소식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예. 그리고 머지않아서 수소폭탄, 뭐 정폭 분열탄 이런 다음 세대 폭탄 연구 소식도 아마 들려올 겁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사실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깊숙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그 문을 연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지금 3개밖에 못했고 마지막 거 빼더라도 4개까지는 오늘 제 서론은 일단 하고요. 다음에 두 분 한번 더 심층 토론 해보겠습니다. 자, 4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결국 다 연관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이제 사드 비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얼마나 되느냐 문제인데요. 자, 우선 홍 박사님. 네, 비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대 중반이 돼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아직은 우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드와 유사한 걸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건 중국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 얘기는 뭐 미국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개발하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개발하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걸 차라리 도와달라.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냐?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는데 그건 말뿐이지
한미 연례안보 협의하면 그냥 선언문에 하나 나오는 그냥 확장 억지 뭐 예. 이거 한마디 나올 뿐이지 예. 조약으로 좀 보장해달라. 네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거를 조약으로 보장해달라. 예. 왜 이걸 요구할 수 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북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 있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거를 막고 있는 미국은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차라리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와달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걸 개발하는지는 알겠지만 한국에 배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배치한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비용 부담은 얘기 못 하죠. 우리는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치한다면 미국의 돈으로 갖다 놓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용인하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자, 시간이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제가 짧게 우선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는 거 단답형으로 여쭤보면 이게 한 포대에 1조 5천억 원짜리입니까? 2조 원짜리입니까? 뭐 1조에서 2조 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이게 한 개 포대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가 들어오는 겁니까? 바람직한 것은 2개 포대 정도일 텐데요. 예. 뭐 지금 하나 정도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은 이것을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또는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양쪽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만든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공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공군이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이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용권을 가진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한국의 미사일 체제에 방어 체제에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예. 지금처럼 미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방비가 사실은 안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뭐 복지 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얘기를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원래 5가지 궁금증 중에 5번째는 사드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인데 좀 더 심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두 분 다시 모셔서 오늘 다 못한 얘기 더 치열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